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2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6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닷새 연속 2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10시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5일 연속 20명대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어제도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 가운데 해외 유입이 14명입니다. 그러니까 60% 가까이가 해외 유입인 거고요. 지역사회에서 나온 사례는 경북에서 이제 예천에서 환자들이 나오면서 그쪽에 한 4명 정도 되고, 대구는 또 전혀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오전에 이제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숫자는 적어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폭풍 전야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실은 굉장히 영악하다 또는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다.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증상 감염도 상당히 많고요. 오늘 중국에서 나온 어떤 통계를 봤을 때 열이 없는 환자가 50% 절반가량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증상도 명확치 않고요. 마른 기침이나 예를 들어서 피곤감 같은 것들이 증상일 수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증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걸린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이제 관심 중에 하나가 오늘 19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과연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죠. 네, 정부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속할 것 같은데 고강도는 좀 빠지면서 완화된 또는 좀 절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민간 위주로 일단 행정명령은 좀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 브리핑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4월 17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2,576명이며 7,829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229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2명이고 격리 해제는 72명입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 확진 환자 22명 가운데 8건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이며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14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11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3건입니다. 11명 중 10명이 우리 국민이고 1명이 외국인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 교통 지원 현황 및 계획, 온라인 계약 진행 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 20명대에 머무르고 있으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행락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많이 느슨해졌고 부활절과 총선 기간 중 사회적 접촉이 증가하였으므로 앞으로 1, 2주간은 방심하지 말고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방역 모델, 즉 광범위한 진단검사로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어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고 ICT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K방역이 전 세계의 벤치마킹이 되고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광범위한 국제 공조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외 입국자 교통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3월 평균 11,000명대 수준이었으며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위험이 증가하면서 4월 1일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하는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 입국 절차를 운영하고 공항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임시 대기시설 및 임시 생활시설 등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4월 13일 단기비자 효력 정지 조치 등에 따라 입국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3일 말
7,000명대 수준에서 지금 현재는 3, 4,000명대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교통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승용차 기가를 적극 유도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 칸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항 철도 및 시내버스 이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용 공항버스로 수도권 38개 지역 거점까지 이동하고 장거리 지역은 전용 셔틀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한 후 KTX로 거점역까지 이동하면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에 의한 감염병 전파가 없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한 전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부터 심야 시간대 항공편 도착 시간을 KTX 및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로 조정하여 검역의 부담을 줄이고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의 승용차나 택시 이용 비율이 60% 정도로 평소보다 약 1.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외 입국자도 가급적 일반 국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입국자 이동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국민 참여형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가 주요 SNS와 포털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는 의료진 덕분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호 동작을 주요 이미지로 만들었으며 누구든지 개인 SNS 계정에 해당 동작을 활용한 사진을 올림으로써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시고 있으며 의료진들도 국민들의 존경에 대한 화답 메시지인 자부심에 대한 수호 동작을 담아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부심에 대한 수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올려 가슴에 대고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576명의 확진 환자들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분들의 치료를 위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덕분에 챌린지에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신규 확진 환자 숫자는 22명으로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의료진, 자원봉사자 그리고 방역당국이 함께 만들어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이며 특히 경찰, 응급구조사 등 환자 이송 및 해외 입국자 이동을 지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 부활절과 수요일 총선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른 이후에 한동안은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 활동을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 지자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하여 이번 주말에 국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도 이달 28일까지 코로나19 공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조금만 더 노력을
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 감기와 같은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불효불급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과 그에 앞서 13시 30분에 식약처 브리핑이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쪽으로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현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에서 사전에 주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질의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그리고 현장에서 오신 질문이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질문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대본 브리핑에서 생활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종대본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고요. 네, 우선 이 질의부터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중대본과 방대본은 계속해서 이 생활방역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는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해서 하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본에서 제시했던 개념과 중대본에서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방역이라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생활방역이 된다 하더라도 1, 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거리두기는, 물리적 거리두기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방역이라는 것이 그러한 어떤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상당히 어떤 법적 조치라든지 강제적 조치가 수반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진자 수가 이제 상당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원인 미상의 감염자 수가 최소화되거나 또는 집단 발병이 상당히 없어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법적 강제적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어떤 거리두기가 어떻게 이제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통칭해서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개념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방역 안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들은 다 같이 원칙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만큼 가해지느냐라는 차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방역.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충환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째 20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특히 저는 본 것 중에 하나가 총선과 부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적표를 받는 게 일주일이나 2주일 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한강 고수부지 쪽을 나가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 네. 좋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이렇게 좀 실천이 좀 느슨해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좀 부활절 또 총선 맞아서 사회적 접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1, 2주 후에 그 성적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정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런 경우가 이제 경북 예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북 네. 예천은 특히 이웃 간의 전파, 지역사회 감염의 전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일 일가족 4명이 확진된 다음에 네. 5차 감염까지 지금 나왔다고 하니까
보니까요. 뭐 가족끼리 전파도 됐고 또 가족의 친구, 또 친구의 친구까지 이웃까지 전파가 된 상황입니다.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금 소홀히 한 결과가 경북 예천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말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 이제 향후에 19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침이 나오든 이 사회적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물리적 네. 거리 1~2m의 거리를 두기는 것은 이제 생활화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뭐 일부 종교 시설이나 또는 네. 체육 시설, 실내 체육 시설, 유흥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명령으로 일단 제재가 있죠. 제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법적 강제적 조치는 좀 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 또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실천하자라는 내용으로 아마 생활 방역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4월 13일 같은 경우가 비자가 이제 일시 정지가 되면서 해외 입국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는 조금 이제 관리도 되고 주는 모습인 것 같네요. 일단 해외 입국자가 3월 말에는 7,000명 선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하루 3~4,000명 절반가량 반으로 줄었네요. 줄었죠. 그다음에 이제 처음 격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격리된 게 4월 1일이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모두 격리가 됐는데 아마 어제쯤에 많은 분들이 해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한 6,500명 정도가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언급된 것 중에 하나 이제 K-방역 모델이라고 나왔어요. 우리의 이제 자부심 중에 하나인데 빨리 진단하고 격리하고 조사하고 공개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해외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광범위한 진단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지역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퍼지는 것을 막고 네. 또 ICT,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그 테크놀로지죠. 이 정보 공개, 위치 네네. 정보 같은 거를 통해서 그 확진자가 지나간 동선들을 빨리 공개를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도록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이제 K-방역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아마 지금 이런 지침들을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또 이 처음 가보는 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케이스도 봤고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재양성, 재확진 사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양성 사례가 140명 넘게 일단 네. 나왔습니다. 격리 해제 뒤에 재양성 사례가 141명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재양성된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추출해서 이게 배양이 되는지를 보고 있는데 처음 나온 재양성 사례가 아마 김포 사례 기억하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 재양성 사례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분리 배양이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러스가 살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14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게 재활성화가 아닐 수도 있고 이 검사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인체에 남아있는 바이러스 조각이 양성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무증상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까지는 증상이 있은 이틀 전까지 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국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 50% 절반가량은 일단 열이 없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열이 없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는 전혀 증상을 못 느끼는 무증상 환자도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기 근데 때문에. 그때 전파가 되나요? 전파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전파가 네.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건당국이 하루 더 늘려서 그러니까 이제 증상을 느끼기 전 이틀 전까지 일단 접촉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또 브리핑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요즘에 보면은 좀 환절기이고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유사 증상이라고 하죠. 몸이 좀 찌뿌듯한다거나 목이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집에 머물어서 좀 상태를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일단 지금은 알레르기철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는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길 수 있죠. 코막힘, 콧물, 또 뭐 재채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 또 지지난해도 같은 시기에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코로나19일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열이 좀 나고 마른 기침이 좀 난다 그러면 일단 3, 4일 집안에 계시면서 출근하지 않으시고요. 계시면서 증상을 좀 관찰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방역대책본부에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아주 방심을 부르고 고약한 바이러스라는 명칭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약물 재창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중간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렘데시비르는 1월부터 2월까지 중국에서도 많은 임상시험을 했는데 임상시험이 중지가 됐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일단 다른 걸 복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적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을 이미 많이 시행한 상황에서 네. 뭐 한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임상시험이 좀 중지가 됐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한창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시카고 대학에서 중증 환자 113명에게 이제 렘데시비르가 이제 바이러스 약인데 이게 혈관으로 투여하는 네. 약이거든요. 중증 환자 113명에게 투여를 했는데 2명이 사망한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부 완치가 됐다라는 조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의료인 분들이 참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 덕분에 챌린지 언급을 했잖아요. 그 윤태호 반장이 어떻게 했지? 가슴에다 대고 환하게 웃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격리 해제가 됐고 완치가 됐지만 2,576명이 현재 뭐 생활치료시설이나 네.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료진을 좀 응원할 필요가 있는데 덕분에 네. 챌린지는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이런 모습을 환하게 보여줘서 웃어야 됩니다. 예, 네. 의료인을 격려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지역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신규 확진자 4명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1명이 해외 유입 관련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끝내고 이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 더 늘어 누적 확진자는 1,360명입니다. 서울이 2명, 경기와 인천이 각각 1명씩 늘었는데 이 가운데 해외 유입 관련은 1명입니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미국에서 입국한 1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국 당시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공항에서 곧바로 강남구 선별진료소로 가서 받은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는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 병원 관련 확진자가 68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서울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가 오는 19일까지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끝내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에 응한 서울 시민 거의 대부분은 어느 시점에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가 오는 19일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8%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의 수입이 줄었고 가족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실직했다고 답한 경우도 1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번엔 대구 경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의 확진자가 지난 10일 이후 두 번째로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북은 예천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재민 기자, 대구 경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의 신규 확진자 수는 0명입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가 0명을 기록한 건 지난 10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내일이면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달이 되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한때 하루 700명에 이르렀지만 고강도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2달 만에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경북은 오늘 4명이 더 늘었습니다. 예천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3명 더 나왔고 경주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예천에선 지난 9일 40대 여성과 그 가족 3명, 직장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3차, 4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천구는 추가 확진자를 자가 격리하고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봉화 푸른 요양원에선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90대 환자가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이 환자는 치매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경북 지역 사망자는 모두 5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지금부터는 총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간 민주당은 포스트 총선 체제에 곧바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해단하고 곧바로 경제 살리기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우리 기자입니다. 총선 앞승 뒤 모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지도부와 당선자들은 현충원에 참배했습니다. 두 당은 이어 선거대책위 해단식을 함께 열고 총선 체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포스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선거 기간 민주당이 약속한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실행부터 재차 언급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중 국민들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자신했습니다.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도 제때에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의 조속한 회복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지도부 간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서른 최고위원은 열린민주당 당선인 세 분은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우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선대위 해단식을 기점으로 당의 기반을 재정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 조기 전당대회 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 선대위가 한 달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단식에는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재원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지휘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총선 참패 책임을 지겠다며 대표직을 사퇴한 황교안 전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 통합을 급하게 이루면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체질 개선도 확실히 매듭 짓겠습니다. 재창당에 버금가는 당 쇄신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5일 사퇴 발표에 앞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당을 추슬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끌어갈지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가운데 통합당 안팎에선 긍정평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오랜 정치 경력으로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통합당 정병국 의원은 비대위 구성이 능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총선 참패 수습에 주력했습니다. 해단식에 앞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새 지도부 체제 구성을 위한 수습 대책위 성격으로 운영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28년 만에 나온 가장 높은 투표율의 결과는 거대 여당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과반 의석인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개헌만 빼고 입법과 인사, 예산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른바 슈퍼 여당 시대의 의미를 이윤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막강한 여당이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얻은 이 180석. 보시는 것처럼 과반입니다. 어느 정도 압승인지 찾아보니까요. 한 정당이 민주적 투표를 거쳐 차지한 의원 수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꿈의 숫자 이런 말이 나왔고요. 이해찬 당대표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에 쏠린 압도적 표에 상대적으로 더 초라해진 건 미래통합당만이 아닙니다.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민생당은 0패를 기록하며 원내에서 퇴장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정의당의 선대위 해단식이 열렸습니다. 이 당 지역구 후보자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심상정 대표, 당원들과 총선 후보들을 향한 메시지를 읽는 도중 수차례 심호흡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바쳐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전국 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 시절 철의 여인으로 불리던 그였지만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보신 것처럼 여당과 야당이 받아든 21대 총선의 성적표는 극과 극입니다.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과연 어떤 힘을 갖게 될까요? 먼저 원내 일당으로서 본회의 개의와 직권상정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직을 차지합니다. 소속 의원 수에 따라서 배분되는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민주당 몫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마음먹기에 따라 이 법안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인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그러니까 이 18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제 민주당만으로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4+1 공조 등 극심한 진통을 겪어야 했지만 더 이상 그럴 일도 없게 됐습니다. 20대 국회 때처럼 정의당을 원내 협상 테이블로 굳이 불러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방어권인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역시 180명이 찬성하면 바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등 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주요 직책도 원하는 대로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헌법을 고치는 개헌 빼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른바 이 슈퍼 여당이란 말까지 나오자 민주당은 자축 분위기 속에서도 두렵다는 얘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됐다는 점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어제 열린 민주당 회의는 세월호 6주기를 추모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맡은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물론 거대 여당의 등장은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의 주문이기도 합니다. 유권자들은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당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면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 미래통합당은 도리어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여당의 승리라기보다 야당의 패배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거대 여당의 등장으로 자칫 이 균형과 견제라는 건전한 정치 원리까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군소야당은 앞서 전해드렸듯이 더 이상 존재감을 찾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준엄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야당을 심판했지만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강훈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강 씨는 대화명 붓다로 조주빈 일당의 자금책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 검찰로 송치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어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강훈이 오늘 오전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강 씨는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이후 이어진 질문들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대화명 붓다로 알려진 강 씨는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강 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조주빈이 성착취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박사방 유료 회원들에게 받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전달하며 자금책 역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강 씨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강 씨는 올해 만 18살로 10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인권 침해 피해가 크다며 신상 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강 씨는 오늘 인권감독관과 면담을 한 뒤 서울구치소로 수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다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9만 5천 명 감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 안에 고용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은혜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66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24만 명이 줄어든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2월까지만 해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이기지 못하면서 일자리 지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뺀 모든 나이층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 특히 청년층은 22만 명 이상 줄어 2009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고용 부진은 서비스업에 집중됐습니다. 도매 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각각 10만 명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반면 취업자 수에 포함되는 일시 휴직자 수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160만 7천 명을 기록해 1983년 관련 통계를 만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급 휴직 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민 접촉이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도소매 음식점업이라든지 교육 서비스업 쪽을 중심으로 일시휴직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발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다음 주 안에 고용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관련 대책에는 고용 유지 대책과 실업 방안,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 안정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미국 상황 알아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3단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각 주마다 피해 상황이 다른 만큼 차별성을 둔 지침으로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셧다운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셧다운 상태 미국 경제를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때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We're opening up our country, and we have to do that. America wants to be open. 오늘 제시된 지침은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됐습니다. 각 주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채택하도록 하는 권고안입니다. Our approach outlines 3 phases in restoring our economic life. We are not opening all at once, but one careful step at a time. 1단계는 개인이 사회활동을 재개해도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취약계층은 계속 대피토록 하는 안입니다. 10명 이상 모임 금지, 학교 휴교 조치도 유지되지만 식당과 영화관 등은 거리 두기를 전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두 14일간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하향 곡선을 그리고 병원이 검사 및 진료 시스템을 완벽히 구비할 때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2단계는 더 상황이 호전돼 50인 이하로 모임을 규제하는 등 지침이 더 완화되고 학교 개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단계는 코로나19의 확산 증거가 없을 때로 이때가 돼야 요양원과 병원 방문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거리 두기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의 심장 뉴욕시에서 발생한 사망자만 10,000명이 넘는 상태. 뉴욕주는 현재로선 섣불리 경제 정상화 카드를 꺼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급증세는 없지만 셧다운 조치를 한 달간 더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The New York pause policies, the close down policies, will be extended in coordination with other states to May 15th. I don't want to project beyond that period. That's about 1 month.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운영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른 주들과 조율을 거쳤다고 한 만큼 공조를 약속한 뉴저지와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등 6개 주들의 셧다운 연장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이번엔 일본 상황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르면 내일 확진자 수가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는 외출 자제 등이 동반되는 긴급사태 선언 지역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일본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0여 명. 일본 국내 확진자는 9,200여 명으로 늘었고 여기에 크루즈선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는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일본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 지 석 달 만입니다. 어제 하루 12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도 2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에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500여 명의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이르면 내일쯤 한국의 확진자 수를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 지역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앞서 도쿄 등 일부 지역에 한해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4月7日に宣言した緊急事態措置を実施すべき区域を7都府県から全都府県に拡大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아베 총리는 또 국민 한 사람당 10만엔, 우리 돈 114만 원을 현금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응이 너무 늦다는 지적은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부인 아키에 여사가 나들이를 자제하던 분위기를 거스르고 지난달 지방여행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의 최근 한 달 새 실업자가 2,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도 2주 만에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4만 5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3월 셋째 주부터 급증세가 시작돼 4주 연속 증가 흐름이 꺾이지 않은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4주 동안 실직자가 2,200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1월부터 2,240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한 달 만에 거의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Rolling catastrophe that we're seeing indicates that the actual unemployment rate in the country is now over 15%. We haven't seen a rate that high since the Great Depression. 전문가들은 미국 내 각 지역의 경제활동 정상화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변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폭증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500달러에 이르는 미 연방정부 중소기업 긴급대출 프로그램도 시행 2주 만에 모두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 500명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 직원급여를 주라며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원기금이 조기에 고갈되면서 표류 중인 추가 부양책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2,500억 달러의 추가 지원책을 추진 중인 반면 민주당은 병원과 지방정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5천억 달러 지원책을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유럽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확산세가 둔화된 몇몇 유럽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완화한 반면 영국에선 봉쇄령을 다시 3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선 WHO와 관련해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파리 양민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유럽에선 봉쇄 조치 완화에 나서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다음 주, 스위스는 열흘 뒤부터 상점 운영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13,000여 명이 숨진 영국은 봉쇄 조치를 3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980명까지 발생했다 다소 줄어드는가 싶던 1일 사망자 추이가 다시 800명대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검사 역량과 마스크 등 보호장비 준비도 미진한 상황. 서둘러 봉쇄를 풀었다간 제2의 정점이 올 수 있다고 영국 정부는 경계했습니다. That would threaten a second peak of the virus and substantially increase the number of deaths.
it would undo the progress that we've made to date, and as a result would require an even longer period.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려 한 달 만에 다시 소집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의 화상회의에선 WHO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불거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편을 든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상황. 백악관은 G7 정상들이 WHO의 팬데믹 대응과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개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강력한 국제적 대응만이 세계적 대유행을 물리칠 수 있다며 WHO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다고 독일 총리실이 입장을 낸 겁니다. 앞서 미국이 WHO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직후에도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정부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즉각 비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와 경제적 충격 대응에 긴밀히 협력해야 할 주요 7개국의 연대에도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직장 동료들과의 교류가 아쉬운 요즘인데요. 그래서일까요? 만나지 않고도 회식을 하는가 하면 신입사원 채용 면접도 온라인으로 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시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슬기로운 직장 생활, 박은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 노트북 앞에서 피자를 먹기 시작하는 한 남성. 얼핏 보기엔 먹방 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 메뉴는 피자입니다. 오늘 제 메뉴는 치킨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저마다 원하는 메뉴를 앞에 두고 안부를 묻는 사람들 모두 직장 동료들입니다. 온라인으로 회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좀 재택하면서 좋은 거는 집에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건데 안 좋은 거는 내 일을 하는데 이제 팀장님이 나 논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은연중의 불안함,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맞아요. 이 한 달 이상 이어진 재택근무 속에 자취를 감춘 회식, 아쉬움을 이렇게나마 달래고 있는 건데요. 재택을 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살짝 좀 아쉬운 그런 건 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재미도 없고 하니까 뭐 화상으로 회식 한번 해보자. 이 팀별로 진행된 첫 재택 회식, 직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집에서 이제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나 이제 외부 질병 감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었고, 기존 회식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메뉴에 같은 술을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화상 회식 할 때는 내가 가장 편한 장소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먹고 싶은 음료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1차로 끝낼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 퇴장도 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일상을 되찾고 싶은 직장인들의 색다른 경험이겠죠.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두 사람. 인사지원실의 이현우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할 기법지원팀에 지원한 김민진이라고 합니다. 이 단순한 영상통화가 아닌 한 IT 기업이 개발한 비대면 면접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바일 면접 시연 현장입니다. 김민진님 소개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가난해서 더 크게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면접관의 질문에 이어지는 지원자의 진지한 답변. 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 일반 채용 면접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최근 이 화상 면접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올해 들어서 매달 35%씩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문의를 주고 있고요. 4월 달까지 한 50개 업체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채를 진행했던 이 회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면접을 치를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지원자들이 다 이제 지원을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채용을 멈추고 있을 때 우리가 우수한 인재들을 좀 끌어보자 이런 생각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영상 면접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고민 끝에 지난달 말 비대면 화상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영상 면접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상 면접을 진행해 보면
요즘 이 멀티미디어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세한 표정과 목소리, 여러 심경의 변화들도 다 체크할 수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 기업들이 오랜 기간 고수해왔던 면대면 채용 시스템에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시도는 사내 교육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할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마냥 미룰 수만은 없어 시도했던 화상 사내 교육 생각보다 반응은 좋은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요. 오히려 개개인마다 더 편안한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었고 선생님께서 컴퓨터에 직접 원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풍경이 바뀐 지는 오래입니다. 구내 식당엔 침방울 튀는 걸 막아줄 가림막이 설치됐고요. TV에 볼 때 그 교도소에서 면회하는 장면 있잖아요. 투명 가림막을 보면서 거기서 면회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가지고 조금은 어색하고 했었는데 침이 튀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옆으로 한 자리씩 비워둘 수 있도록 식당 운영 시간도 변경했습니다. 식당이 적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이렇게 이제 분산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부 식당이 부담스러울 땐 도시락 쪽을 자처하는데요. 저는 좀 아이가 집에 있어서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좀 자주 싸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 같은 곳에 앉아 있어도 혼밥하기, 도시락 쪽의 원칙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는 게 약간 꺼려지는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주로 혼자 많이 먹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을 때도 있고. 이 갑자기 닥쳐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 사태. 이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는 요즘 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보다 안전한 직장 내 일상을 되찾게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